한국은 경제 강국 그 이상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나 이곳에서 경험한 군사력과 외교적 입지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깊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의존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그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땅을 밟은 저는 무기 전시를 넘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진면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국 군사전략 분석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군사전략 분석가로 활동 중인 올리버 스콧입니다. 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최근에 군사전략 분석 분야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론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다루며 학습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 업무는 전 세계의 방산 기술과 군사적 동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예상치 못하게도 첫 번째 프로젝트로 2024년 10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제안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한국 방산 전시회라니요? 제가 떠올린 한국은 전자제품, K-팝, 드라마 같은 소프트 파워의 강국일 뿐 방위산업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사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있어. 네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라. 제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걱정도 들었지만 상사의 말투에서 기대감을 느꼈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디지털 간판,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최첨단 전기차들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나?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제 관심은 여전히 방산 분야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었어요. 서울은 화려했지만 그것이 곧 방산 기술과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10월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카덱스 2024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수백 개의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어요. 그곳은 단순한 전시회장이 아니라 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전시장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K9 자주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 K9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랐어요. K9은 50km 이상의 사거리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핀란드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루마니아, 폴란드, 이 나라들이 나토 소속인데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곧바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개된 천무 미사일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이 결합된 걸작이었어요. 천무는 현존하는 최강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중 하나로 가성비와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이어진 동영상 시연에서 미사일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현무 미사일의 능력이 강조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현무 시리즈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으로 적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제가 듣기로 현무는 동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언제부터 갖췄던 거지? 전시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과거엔 한국을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시된 무기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전시회가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현장에서 만난 여러 외국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명확해졌습니다. 루마니아의 방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K9 자주포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러시아의 압박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사거리와 화력에서 유럽의 기존 무기들을 압도합니다. 그는 한국의 무기가 가성비 좋은 선택이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방패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어요.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가 이미 자국 방산 체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 무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핀란드 관계자와의 대화였어요. 핀란드는 한국산 천무 미사일을 도입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무는 우리에게 방어와 공격 양쪽에서 모두 이점을 제공합니다. 핀란드의 안보 상황에서 이런 무기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러시아에 맞서 더 단단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죠.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선을 떠올리며 그 발언이 가진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 방산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무기들이 단지 전쟁 억제용이 아니라 러시아의 압박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전시회장 한편에서 읽은 뉴스를 통해 러시아 외교부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뉴스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 러시아가 한국 방산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 답은 한국 무기의 실질적인 위협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천무 미사일은 동유럽 국가들의 방어를 넘어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폴란드처럼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이 있는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채택하면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력권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한국 방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두려워할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들이죠.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 무기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러시아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늘 미국과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들이 세계의 군사 균형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틈새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위치를 확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경계하는 이유는 명백했어요. 한국 방산이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세계의 군사 지형을 바꾸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전시회를 떠나며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넘어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특히 러시아와 맞닿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의 무기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 방산 기술의 힘은 글로벌 안보 질서를 바꾸는 영향력 그 자체였어요. 귀국 후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며 계속해서 한국과 관련된 국제 뉴스를 찾아보았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었어요.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외교적 입지가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중 얼마 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언하고 이어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계엄령 선언 후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특히 시위 현장의 질서를 보여주는 뉴스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보통 시위 현장이라고 하면 혼란스럽고 대치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고 BBC 뉴스에서는 시위 현장이 마치 축제처럼 평화롭다고 언급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일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된 분단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공백을 기회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북한은 조용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의문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이런 정치적 위기에 처했는데 북한은 왜 도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보통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을 텐데 북한의 이상한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 방산 기술을 신경 쓰던 러시아가 지금은 한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발이 없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뉴스를 접하며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어떤 행위자도 위협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경고했다는 것이었죠. 미국이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했다는 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자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러시아 외교부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것이 러시아에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혼란 속에서도 주변국들에게 신중함을 요구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분석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한미 동맹을 넘어 한국이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태도는 또 다른 차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북한 병사를 고용한 러시아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견제한다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방산 기술이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국과 러시아는 이렇게까지 한국의 상황에 신중할까? 방산 기술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여러 국제 뉴스를 탐독하며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미국 공화당 지도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한국과의 군사기술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미국의 필수적인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협력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죠. 특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과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방산, 경제, 외교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발언을 읽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신뢰한다고? 미국은 보통 동맹국을 우방 정도로 표현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한국은 방산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EU의 태도였습니다. EU에서는 최근 한국을 G7 논의의 필수 파트너로 지목하며 한국을 동유럽 방산 협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EU 관계자들은 한국 방산 기술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를 넘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가 된다고 평가했어요. 한 EU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G7이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와 동유럽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안보와 방산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접하며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을 잇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 방산 기술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이 되고 있었고, 이유는 이런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EU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적절히 조율하고 있었죠. 이런 균형 잡힌 외교는 미국과 EU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한국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이 한국을 특별히 의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하위 파트너로 여겨왔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체류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들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한 셈이었죠. 일반적으로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이번 조치는 중국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민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내년 방한 의사를 직접 언급했다는 기사도 보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 연설에서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여기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뉴스를 읽고 당황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까지 한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논란 당시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자세를 취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었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외교적 제스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칭하며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그렇지만 이번 무비자 확대 조치와 방한 의사 표명은 그들의 진심 어린 변화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저자세를 취하는 걸까? 경제적인 이유일까? 아니면 더 큰 의도가 숨어 있을까? 답은 금방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방산 기술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중국은 최근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아시아 내에서의 입지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국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중국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신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EU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국가였고 동유럽에서조차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또한 한국의 방산 성공은 중국에게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커질수록 중국의 전략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의 태도를 분석하며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협력을 구걸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의 위상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분석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할수록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군사, 외교, 경제의 삼박자를 완벽히 갖춘 세계 무대에서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군사적 역량은 이제 그 자체로 글로벌 균형을 바꾸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카덱스 2024에서 봤던 K9 자주포, 천무 미사일, 그리고 현무 미사일은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 체계를 재구성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통해 독립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는 곧 나토의 동맹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죠.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성공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그 군사력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며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EU가 한국을 필수적인 동맹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G7 확대 논의에서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적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방산뿐만 아니라 기술, 문화, 산업 전반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경제적 힘을 외교적 신뢰로 연결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더욱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였죠. 경제적 힘과 외교적 감각이 결합된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강대국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입지를 다지려 했지만 그들의 방식은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죠. 특히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었고, 중국 역시 강압적인 외교로 인해 주변국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 점이 한국을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한국의 존재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탄핵 정국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경고 때문이 아니었어요. 북한 스스로도 한국의 위상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비자 체류 확대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발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들이 한국의 힘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 자료와 뉴스를 다시 분석하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방산 기술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압박을 견디게 만들었으며 미국과 EU로부터 신뢰받는 전략적 동맹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중국마저도 한국의 존재감을 인정하며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한국을 도발한다는 것은 곧 자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주변국들이 신중함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가진 강력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면 한국의 진정한 힘이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더 강한 국제적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저는 앞으로도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더 밝고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는 역사적 진실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더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불만과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비난할 대상으로 삼아 감정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바야시 타케루입니다. 평범한 20대 일본인 남성으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일본의 역사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가르쳤죠. 철도와 학교를 세워주고 산업을 발전시켜 주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킨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뉴스를 접하면서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전쟁 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이야기하며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거나 배상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한 뉴스일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주장은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일본이 한국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점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계속해서 과거의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왜 너는 K-팝을 안 좋아하냐? 라고 물어볼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억지로 한국 문화를 따라야 하는 것 같은 압박을 느꼈거든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한국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한국은 저에게 그들의 문화를 좋아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을 가해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줬는데 감사는커녕 비난만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었고 저는 그 주장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본이 이미 1965년에 한국과의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꺼내며 돈을 더 요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합의가 일본의 마지막 사과이자 배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그 합의를 철회하려 한다는 뉴스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요구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이 일본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꺼내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극우 성향의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극우단체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품고 있는 감정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따라잡고 싶어 하면서도 역사 문제를 이용해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고 주장했죠.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를 넘어설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불안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단체에서 매주 나누는 대화는 모두 한국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대화들 속에서 저는 한국을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에 대한 혐오에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게 되었죠. 한국은 일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이런 비난에 지지 않으려면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적대시하는 감정 속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한국을 비난하면서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처럼 극우단체 모임에 참석한 후 어르신 두 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셋은 근처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있었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평소처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이 또 일본에게 돈을 더 요구하려 한다며 불만을 주고받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한 어르신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어르신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저와 남아있던 다른 어르신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도 마음은 급했지만 정작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몇몇은 수근거리면서 상황을 관망했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타인과 신체 접촉을 꺼리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 때문인지 다들 구급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빨리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급대가 금방 도착하겠지. 괜히 나서서 실수하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저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커플 중 한 여성이 저희 쪽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어르신에게 다가가더니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는데 곧 그녀가 한국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무언가를 지시했어요. 남성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성은 자동심장 충격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계를 열고 패드를 어르신의 가슴에 부착했습니다. 기계가 신호를 보내자 여성이 저희에게 잠시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자동심장 충격기가 전기 충격을 가했고 여성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만 품고 있었는데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그들이 나서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국인 커플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응급처치를 했는지 확인한 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커플은 간단히 설명을 한 뒤 자리를 떠났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듯 그저 할 일을 했다는 듯이 떠나는 모습이 제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쓰러진 어르신은 구급대원들의 처치로 점차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저에게 말했죠.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미 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 한국인 커플이 없었다면 어르신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평소 그렇게 미워했던 한국인들이 위급한 순간에 나서서 생명을 구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던 건 저의 무기력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그 한국인 커플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병원에서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처럼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였죠. 그날 이후로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함께 있었던 극우단체의 다른 어르신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한국을 경계하던 어르신이었기에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인들이 그렇게 나서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나 어르신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맹목적인 혐오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놈들이 나선 것도 어딘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자기들 이미지 관리하려고 그런 거겠지. 원래 한국 놈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르신은 한국인들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평소 같았으면 어르신의 말에 동조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아 대화를 끊고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어요. 한국인 커플이 보여준 행동과 어르신의 반응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으니까요. 이때 처음으로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맞는 걸까? 이 의문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는 극우 단체의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일방적이었고 다른 관점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과 나누던 대화는 언제나 한국 비난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그들의 말 속에는 사실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커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제가 평소에 믿어왔던 혐한 감정과 완전히 모순된 모습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듣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사실은 뭘까?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듣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을 미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로 무엇이 있었는지 스스로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만약 제가 찾은 자료들이 제가 믿어온 것들과 다르다면 저는 그동안의 저 자신을 부정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을 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역사 자료와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범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인터넷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입장과 주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곧 일본 정부가 감추려 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는 이유가 단순히 한국의 억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저지른 잔혹한 범죄와 인권 침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그동안 저는 그 문제들이 과장되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왜곡된 정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던 수많은 끔찍한 진실들을 마주하면서 저는 혼란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내가 해온 말과 행동들은 뭐였던 거지?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어리석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극우단체가 주장하던 내용들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불과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죠. 어르신의 냉소적인 반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한국인들이 돕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혐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더 이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왜 여전히 그들을 미워할까? 저는 그들의 혐오가 단순한 불만이 아닌 분풀이와 집착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마주한 이후 도무지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수많은 자료들이 일본의 과거사와 잔혹한 행위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강제징용, 위안부, 전쟁 범죄, 그동안 저는 그 모든 것이 한국의 과장된 주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확인한 사실들은 저를 한없이 작고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극우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일부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퍼뜨렸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배우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며
저는 지난날 제가 내뱉었던 혐오와 비난의 말들이 떠올라 괴로워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해온 이유가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그저 정당한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극우단체에서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그곳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사실을 알게 되면 변하지 않을까? 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다음 모임 날 극우단체의 어르신들과 회원들 앞에서 제 경험과 조사를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한국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왔던 제가 이제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꺼내야 했으니까요. 모임이 시작되고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단체의 회원들이 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쳤냐? 그딴 거 다 한국의 날조라고 했잖아. 내가 그놈들 편을 들다니. 어디 세뇌라도 당한 거야?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몰아세우기 바빴죠. 한순간에 단체에서 배신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제 말은 조금의 공감도 얻지 못한 채 묻혀갔고 회원들은 여전히 맹목적인 혐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르신들과 극우 성향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깊이 뿌리내린 편견과 증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에게는 이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그들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저는 단체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제 경험과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게 더 짜증나는 거야. 걔네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들은 역사적 진실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더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한국이 자신들이 누려왔던 우월성을 위협한다는 열등감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비난할 대상으로 삼아 감정을 분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이 단체에 가졌던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의 불만과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혐오와 편견에 깊이 빠져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니 견딜 수 없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맹목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한국을 미워할 수 있었을까? 그날 이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지난날의 행동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 모임에서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비난을 퍼부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하니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후회스러웠던 건 그 지하철역에서의 무기력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보여준 신속한 대처와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르신의 죽음을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극우단체의 어르신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여전히 한국인을 비난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다고 제가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직접 사과할 수는 없더라도 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비슷한 혐오를 가진 사람들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온라인에 저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미워하게 된 이유, 극우 단체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인 커플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한 생명을 잃을 뻔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인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저 자신과 맞서 싸워야 했고, 제가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감정을 매번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제 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댓글로 저를 배신자라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글을 읽고 공감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작은 변화들이 저를 조금씩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혐오에 빠져 있었고, 극우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제 글을 읽고도 저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이 길은 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니까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말해야 했고, 저는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 제 경험과 깨달음을 기록하며 혐오를 멈추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쓴 글은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한국 놈들한테 세뇌당했냐? 라는 조롱도 끊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봤던 한국인 커플의 선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한 생명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매일 저를 붙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 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한국을 미워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죠. 이후로도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혐오했던 이유가 단순한 편견이었음을 깨닫고 화해의 길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서로 배워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분쟁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한국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저는 뉴스 댓글창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또다시 한국을 비난하며 혐오를 퍼붓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비난은 마치 제가 한때 가졌던 감정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저의 이야기가 미미하더라도 그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와 메시지를 꾸준히 온라인에 남기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한때 저와 같은 극우 성향을 가졌던 친구였어요. 너 요즘 올리는 글들 봤어. 처음엔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한 내용이 궁금해졌어.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과거에 제가 가졌던 혐오와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편협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서 비롯되었음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칠 무렵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이제 뭐가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어. 그 말은 제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알아보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화해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극우단체와 친구들의 조롱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혐오와 편견 속에 갇혀있지만 저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또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시각에 갇혀있는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그들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삶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저는 진실을 마주했고 그 진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제 몫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서로를 이해하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